자, 계속 갑시다. 여기서 촬영하는데 EBS는 그 감독님들이 두 분이 들어오시거든. 카메라 감독이 따로 계셔. 그래서 여기서 잘라줘서 내가 배 나온 걸 잘 몰라. 지금 저희 촬영은 여기까지 나와서 배 힘주면서 하니까 힘들어 죽겠네. 자, 그럼 일단 우리 70페이지까지 정리가 됐어. 70페이지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우리 71페이지 봅니다. 71페이지에 관료제랑 이제 탈관료제라는 게 나오는데, 자, 수능의 주제로 출제는 거의 잘 안 돼. 수능의 주제로 출제는 거의 안 되는데 가끔 나오고, 내신은 무조건 나오고, 내신은. 그래서 자,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좀 몇 가지 확인만 하고 갈게요. 일단 관료제의 의미 보자. 자, 일단 저 봐봐. 관료제의 의미 첫 번째 줄에 관료제는 자, 사무실 또는 책상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뷰로, 밑줄 뷰로와 통치한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크라시를 합한 말이다. 그래서 너네 우리가 보통 그리스어는 뭐 직접민주정치 데모크라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때 크라시야. 그래서 자, 관료제는 처음에는 책상에 앉아 사물을 보는 정부 관료들의 지배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자, 점차 거대한 조직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내용이야. 너네 항상 관료제 하면 머릿속에 뭐라고 넣냐면, 예를 들어 농업사회일 때는 사회 집단의 규모가 어땠을까? 농업사회일 때는 인구도 적었을 거고, 옛날에 막 우리 삼국시대 같은 데 봐봐. 그러면 인구도 적었을 거고, 사회 집단의 규모가 되게 적었어. 고만고만했는데, 자, 산업사회가 등장하면서 기계화가 이루어졌지. 그치? 그러면서 뭐 국가도 그렇고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거야. 그럼 예를 들어 회사가 보통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요, 직원들만 한 10만 명이 넘어 전체로. 그러면 이러한 사회 집단이 점점 커지면서 목표가 뚜렷해지고 규칙 절차 준수하고 지휘 역할 명확해지면 사회 조직, 즉 공식 조직이 됐잖아. 그럼 공식 조직이 거대화됐어. 그러면 그러한 거대화된 공식 조직을 운영하려면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거대해진 공식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등장하거든. 그게 바로 관료제야. 그래서 관료제는 너네가 뭐라고 머릿속에 넣냐면, 관료제는 일단 무조건 산업사회 이후에 등장합니다. 자, 산업사회 이후에 거대화된 조직을 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리가, 조직의 운영 원리가 관료제야.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항상 너네 관료제는 산업사회 이후에 거대화된 사회조직 또는 공식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리. 그러면 결국 관료제의 목적은 뭐냐면 효율성이야. 거대한 사회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자, 효율성 추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등장 배경을 보면, 자, 산업사회 조직의 거대한 복잡한 전문화로 조직을 자, 합리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장했다. 되죠? 그래서 또 너네가 뭐 정리하면 되냐면 특징 다 외워야 돼요. 관료제의 특징.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째 줄에 밑줄 칠게요. 자, 지위에 따른 권한의 위계서열화. 밑줄 짝. 지위에 따른 권한의 위계서열화. 그럼 너네 한번 생각해봐. 자, 또 우리가 회사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자, 회사는 일반적으로 피라미드형 조직인데, 자, 일반적인 관료제가 피라미드형 조직이야. 그러면 자, 맨 밑에 평사원이 있지. 그리고 평사원 이외에 너네 상식적으로 좀 직급 체계를 알아놔. 자, 평사원들이 4, 5년 지나면 대리가 돼요. 물론 이제 승진해야지, 시험 보고. 대리 다음엔 뭐 되냐면, 너네 물어볼게. 과장이 높아, 차장이 높아? 누가 높을 것 같아? 차장이 더 높아. 너네 만약에 부모님이 회사에서 차장이라고 무시하지 마. 그래서 대리 다음에 과장이고요. 과장 다음에 차장 되고 그 다음에 부장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부장 이후에 이제 임원이거든. 그래서 임원이 이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부장에서 임원이 이사로 승진을 하면 연봉이 한 두세 배 뛰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차 나오고 비서도 나와요. 그러면 그 이사 중에 높은 이사가 전무가 되는 거고, 이사 중에 낮은 이사가 상무야. 그래서 상무, 전무. 그리고 메뉴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자, 사장이 있잖아. CEO. 그럼 너 생각해봐. 올라갈수록 수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
보통 대기업 보면요, 평사원은 뭐 10,000명, 20,000명인데 부장은 한 100명, 50명 이 정도고요. 이사는 한 20명, 사장은 1명이지. 그래서 올라갈수록 수가 줄어들어서 피라미드인데 문제는 권한은 더 늘어나지. 권한은 더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권한은 역피라미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위에 따른 권한의 위계 서열화. 자, 권한과 책임 정도에 따라 조직 내 지위가 서열화되어 있어서 권한과 책임은 올라갈수록 더 많아지는 역피라미드다. 두 번째, 자, 별표. 과업의 전문화, 분업화, 표준화. 그래서 관료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방금 봤지만 일단 위계서열하고요. 그럼 이것도 알아나? 자, 위계서열이라는 얘기는 그림에, 시험에는 그림이 안 나오지만 피라미드형 구조, 지금처럼 본 거고, 두 번째 특징은 거기 있지만 모든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하나 나뉘어져서 세분화돼서 전문화되고요. 또 하나, 모든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업무의 재량권이 낮아.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못을 만드는 공장이면 한 명은 맨날 철사를 자르기만 하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르기만 하고요. 한 명은 잘라진 철사를 구부리기만 하는 거고 한 명은 그 잘라진 구부러진 철사를 계속 갈기만 하는 거지. 그럼 장점은 뭐냐면 업무의 숙련도가 높아지겠지. 그렇지?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은 있어. 장점은 있어. 하지만 단점은 인간이 수단화되는 문제가 있어요. 도구가 되는 문제. 그래서 일단 다시 관료제는 모든 업무를 세분화하고 전문화시키고 표준화해서 한 명이 하나만 하기 때문에 업무의 재량권이 낮아요. 그리고 모든 게 지위와 권한은, 지위에 따라 권한이 위계설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까라면 까야 돼.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세 번째. 자, 공식적 규약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 그래서 얘네들은 뭐를 강조하냐면 규칙과 절차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임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화되어 있고 모두 매뉴얼화에 따라서 업무가 수행돼. 자, 그 다음 별표. 지위 획득의 공평한 기회 보장. 지위 획득의 공평한 기회 보장. 자, 무슨 말이야 얘들아. 너는 회사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험 봐야 되지. 승진하려면 업무 성적을 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승진 시험을 봐야 돼.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험을 통해 승진하거나 업무 성적을 내면 승진한다는 얘기는 지위 획득에 따른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런 대표적인 관료제가 회사도 있지만 누구도 있냐면 공무원이거든. 공무원. 그쵸?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위 획득이 공평한 기회고요. 자, 또 하나 관료제의 특징은 경영 및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이에요. 경영 및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 그러냐면 보통 호봉제라고 해요. 호봉제. 경력, 연공 서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돼. 이런 관료제에서는 들어가면 1호봉이야. 처음에 신입사원은 1년 근무하면 2호봉이야. 그래서 1년마다 매년 호봉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호봉에 따라 월급이 정해져 있죠. 대표적으로 교사. 근데 보통 일반적 교사들이 한 10년 근무하면 연봉이 월급이 평달 월급이 한 얼마 정도 10년 근무하면 한 실수령액이 300 조금 안 돼. 한 280. 근데 그 280도요. 10년 차지. 처음에는 200 정도였지. 매년 5만 원, 10만 원씩 호봉에 따라 올라가는 거야. 단점은 뭐지? 열심히 해도 변함이 없지. 열심히 안 해도 변함이 없지. 그럼 열심히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좋은 학교 나오시고 두 번째는 공립학교는 임용고시라는 어려운 시험을 패스하신 분들이거든. 근데 학교로 왔어. 처음에 열심히 하려고 했지. 물론 다 열심히 하지만 일부 분들은 열심히 하거나 안 하건 어때? 월급이 매년 그냥 5만 원씩밖에 안 올라. 그리고 아이들 수업할 때 다 자. 학원 가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관료제 제일 중요한 거. 관료제는 자, 요 가운데 사람들이 모두 다 중간 관리층이야. 다 중간 관리층. 그래서 관료제는 자,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큽니다.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크다. 자, 일단 너네가 요 기본적인 관료제 특징 하나, 둘, 셋, 넷, 5가지. 지휘획득의 공평한 기회보장 6가지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 내용에 입각해서 관료제의 순기능과 관료제의 역기능이 나올 거야. 그럼 순기능은 확인만 하면 되고, 순기능은 장점이지, 역기능은 단점이잖아. 단점을 체크한 이후에 그럼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탈관료제야. 자, 그러면 자, 순기능 보자. 자, 기능에서 순기능 봐봐. 규약과 절차에 따라 밑줄 안정적 업무 처리가 가능하죠. 두 번째, 권한과책이 명확해서 밑줄 신속하고 효율적 업무 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지. 이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봐봐. CEO가 하나의 업무 지시를 내리지. 그럼 모든 업무가 명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시 내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오더가 내려가서 쩍쩍쩍쩍 하면서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속하고 효율적 업무 처리고요. 자, 구성원이 바뀌어도 조직과 업무 처리의 연속성 및 조직의 안정성이 유지된다. 자, 요거는 뭐랑 관련된 거냐면 요거야. 아까 내가 규칙과 절차를 준수한다는 얘기는, 자, 모든 업무가 매뉴얼화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너네 생각해봐. 너네가 만약에 휴대폰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SK텔레콤 쓰니까 SK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했지. 그럼 매번 상담 직원이 바뀌어. 하지만 내가 딱 전화를 하는 순간 그 상담 직원 모니터에는 나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딱 뜨잖아. 언제 AS를 받았고 내가 뭐 우수 고객이 되는 게 딱 뜨니까 그 사람은 그 자료를 보면서 바로바로 응대가 가능하겠지. 자, 그런 개념으로 예를 들어 여기 자, A라는 부서에 과장이 있어. 부서가 엄청나게 많은데 A라는 부서의 과장이 물류를 담당하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퇴사했어. 자, 구성원이 나갔지. 그럼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지. 그런데 이를 몰라도 모든 게 매뉴얼화 돼 있잖아. 그럼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되니까 업무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만약에 매뉴얼이 없었다면 엄청나게 당황하면서 펑크가 나가지고 회사가 잠깐 멈춰설 수도 있지만 모든 업무가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거기 구성원이 바뀌어도 업무 처리가 연속성이 있고 안정적입니다. 그쵸? 자, 이 정도가 순기능이야. 그냥 이해하면 되고 역기능 보자. 자, 개인의 창의성이 무시되고 자율성이 저하돼서 비능률. 예를 들어, 잘 봐. 여기 대리 한 명이 있어. 대리 한 명이 물류팀 대리인데 이 사람이 뭔가 아이디어가 생긴 거야. 그래서 자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아이디어를 제출했어. 그럼 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시키는 거나 제대로 해. 왜? 모든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잖아. 너는 시키는 거나 제대로 해. 뭔 소리야 하면서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이런 조직이 군대도 관료제 조직이거든. 그래서 군대 가서 만약에 새로운 아이디어 내면 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짬밥 얼마나 됐어? 네가 뭘 한다고? 찌그러져 있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전문화된 업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의 창의성이 무시되고요. 자율성이 저하돼. 자, 두 번째 별표 목적 전치 현상. 자, 목적 전치 현상 밑줄 쫙 치고요. 자, 규약과 절차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본래의 목적 달성을 방해한다. 대표적으로 옆에 써놔. 병원. 목적 전치 현상은 대표적으로 병원이야. 자,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관료제가 모든 업무가 매뉴얼화돼서 규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그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너무너무 규칙과 절차에 매몰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봐. 병원의 목적은 뭐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응급 환자가 응급차 실려 병원을 왔어. 자, 근데 지금 수술을 안 하면 이 사람은 10분 안에 수술을 안 하면 사망해. 근데 보통 병원은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응급 수술할 땐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서를 작성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은 10분 안에 수술 안 하면 환자가 사망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이 없다고 수술을 안 해. 그럼 너 생각해봐. 서명이 중요하니 환자의 목숨이 중요하니. 목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수술을 미뤄요. 왜? 딸은 무조건 서명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거는 너무너무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다 보니까 목적 자체를 외면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병원이 대표적 사례고요. 너네 어떤 문제가 생겨서 회사나 또는 그 관공서에 전화하면요. 전화하자마자 이래 뭐뭐 얘기하면 그거 저희 업무가 아니니까 다른 데 연결해 드릴게요. 근데 또 연결하면 또 설명 그것도 저희 업무가 아니니까 다른 계속 전화를 돌려. 그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렇게 목적 전체 현상. 자, 그럼 내가 왜 별표 치라고 그랬냐면 잘 봐. 결국 목적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규칙과 절차에만 너무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본래 목적의 달성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부작용이 생긴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떠올려야 될 게 있어. 머튼 떠올려. 내가 그래서 분명히 머튼 할 때 이거 살짝 언급하고 관료제에서 나온다 그랬거든. 자, 머튼에서 행위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눴어. 그래서 여기는 목표를 인정하고 승인하는 거. 여기는 수단을, 그 사회의 합법적이고 재단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 여기는 목표를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거. 여기는 합법적 제도나 수단을 거부하는 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를 그 사회의 목표를 수용하고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도 수용해서 동조형, 아무런 문제 없는 정상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너네 머튼의 아노미로는 뭐였죠?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 괴리였지. 그럼 그게 어디였어? 여기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머튼의 아노미. 그쵸? 혁신형. 그럼 여기 뭐였죠? 이게 의례형이지. 내가 분명히 여기 얘기할 때 요거 나중에 관료제에서 목적 전체 현상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 봐봐. 얘네들은 목표가 마이너스야. 즉 목표를 인정하지 않거나 목표가 뭔지도 몰라. 또는 목표를 거부하고 오히려 뭐에만 집착하냐면 수단.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에만 집착하잖아. 그럼 결국 이 의례형을 우리는 머튼의 목적 전체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꼭 연결할 게 거기 나오는 목적 전체 현상 옆에다가 머튼의 의례형이라고 써놓고요. 꼭 복습하면서 머튼 다시 돌아가 봐야 돼. 수능 문제는 이런 식의 연결된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도,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연차가 늘어날수록 승진 기한 채우면 승진하는 거야. 그럼 열심히 할까 안 할까? 굳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무사한 일주의. 그리고 인간소외. 인간을 수단화하는 거죠. 그리고 거대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곤란하다. 거대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곤란하다. 이게 이런 거야, 대표적으로.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너는 예전에 지금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예전에 이제 투지폰이 있었잖아. 자, 투지폰일 때 전 세계 1위 휴대폰 회사 어디였게? 핀란드 기업. 노키아였어. 그래서 투지폰일 때 전 세계 1위 기업은 노키아였어요. 노키아가 압도적 1위였고, 근데 너네 여기서 노키아라고 들어본 적 없지? 그러니까 압도적 1위였어. 그래서 전 세계 투지폰일 때 휴대폰은 노키아가 최고였고요. 2위 기업이 어디였냐면 삼성이었어요. 삼성. 전 세계. 그래서 삼성의 투지폰 이름이 뭐였냐면 애니콜이었다고. 애니콜. 그 다음에 3위 기업이 LG였어요. 그래서 LG의 투지폰 이름이 뭐였냐면 사이언이었어. 이게 들어본 적 있니? 아, 들어본 적은 몇 살이니? 몇 명 있네. 그래서 4위가 어디였냐면 미국 기업인 모토로라였어요. 그 다음에 자잘한 기업들. 그래서 삼성과 LG가 전 세계 투지폰 시장을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얘가 노키아가 40몇 프로. 그러니까 압도적 1위였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나갔지. 그런데 갑자기 걔 누구지? 사과 반 씹어 먹은 사람? 아,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뭐를 만들었죠? 아이폰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로 뭐가 이제 이쪽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전 세계 최초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었지. 그치? 그러면서 아이폰 1이 나왔는데 아이폰의 특징은 뭐냐면 너네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썼으니까 몰라. 얘들아, 그 전에 너네 봐봐. 컴퓨터 있지? 컴퓨터 운영체제가 뭐야? 그 뭐지? 윈도우지. 내가 컴퓨터 처음 샀을 때는 윈도우가 없어서 마우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 그래서 모든 걸 하려면 다 손으로 다쳤다고. 그러다가 빌 게이츠가 윈도우라는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들면서 컴퓨터가 너무너무 쉬워진 거야, 접근도. 그래서 지금도 빌 게이츠가 한때는 전 세계 1위 갑부였거든? 전 세계 1위 부자였다가 지금의 전 세계 1위 부자는 쟤야. 전기차, 일론 머스크. 그리고 2위가 아마존 창업자. 그리고 빌 게이츠가 6, 7위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빌 게이츠가 계속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뭐냐면 컴퓨터가 한 대 팔리면 무조건 거기에는 윈도우가 들어가 있잖아. 독점이니까. 그러니까 컴퓨터가 한 대 팔릴 때마다 빌 게이츠는 10달러, 20달러가 무조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멈출 일이 없지, 들어오는 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너네 봐봐. 아이폰이 돈을 버는 이유는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뭐를 만들었냐면 컴퓨터에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있듯이 스마트폰도 컴퓨터처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위한 전문, 폰을 위한 전문 운영체제를 만든 거잖아.
그게 뭐야? 얘네 이름 그 뭐지 운영체제가? i iOS. 다 잘 안 들려. iOS. iOS 맞나? 아니 그 아이폰만의 운영체제를 우리가 iOS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있는데 이름 생각 안 나네. 하나는 안드로이드고 또 아이폰은 맞아? 하여튼 그렇다 치자. 그러니까 아이폰을 만들면서 아이폰의 독점 운영체제를 만든 거잖아. 그러면 이게 완전 전 세계 엄청난 혁신이야.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처음 만들 때 사람들이 다 욕했어. 뭐라고 욕했냐면 아니 집에 컴퓨터 있는데 무슨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냐고. 그럼 이제 봐봐. 얘네들만의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만들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혁신적인 사고는 한 명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요 아이폰을 생각할 때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또 젊은 애들이 우리도 컴퓨터의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를 폰에 적용하자 그러면서 젊은이 몇 명이 만든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 이름이 안드로이드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아이폰 아니면 안드로이드잖아. 그래서 얘네들이요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든 거야. 그 기술을 만들고요. 전 세계 일단 3위 업체인 LG를 찾아왔어요. LG 찾아와서 당신들 지금 투지폰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에 세대가 바뀌면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시대가 정보화 사회가 급격하 변하고 있죠. LG가 킬했어요. 야 닥쳐 꺼져. 지금 우리 너무 잘 팔리는데 뭘 사회가 변하긴 뭘 변해. 그리고 스마트폰 쓰면 되지 컴퓨터로 인터넷 하면 되지 뭘 폰으로 인터넷 하면 킬해버렸거든. 얘네가 삼성 찾아갔거든. 삼성도 바로 킬해버렸어요. 그래서 얘네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누구한테 팔았냐면 구글 만난 거야. 그래서 구글한테 500억에 팔았지. 500억에. 지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가치는 몇십 조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구글이 스마트폰을 제작하지 않는데도 일단 돈질해서 이걸 산 거야. 500억 주고 싸게 산 거지. 그러면서 이 직원들을 회사 안으로 갖고 왔어. 근데 갑자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특허를 구글이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등장하자마자 일단 1위 기업인 노키아는 뭐라고 그랬냐면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폰으로 인터넷을 해. 우리는 안 해. 그 결과 3년 만에 망했죠. 정보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동하는데 이때 이 노키아는 너무너무 거대한 관료제 조직이었던 거야. 그럼 맨 꼭대기에 있는 사장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급변한 사회 환경에 적응 못하는 거야. LG도 마찬가지로 킬했어요. 에이 스마트폰 말도 안 돼. 안 해. 계속 사이언을 고집했거든? 근데 유일하게 모토로라도 포기했어. 안 했어. 근데 유일하게 삼성만 저거 뭔가 위기가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빨리 캐치업 하자 그러면서 삼성이 구글 만나서 안드로이드 좀 빌려줘. 그래서 특허권 사용료를 주기로 하고 바로 뭐를 만든 거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마트폰 아이폰에 대응해서 애니콜이 뭐를 만든 거야. 갤럭시 1을 만든 거예요. 그 결과 아이폰 1이 등장하고 바로 6개월 만에 갤럭시 1이 등장했어. 근데 이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열광하기 시작하면서 아이폰, 갤럭시의 양자 대결이 된 거지. 전 세계가. 그쵸? 근데 봐봐. LG는 그래서 노키아는 결국 망한 거야. 전 세계 1위 폰 회사가 망했고요. LG 같은 경우는 전 세계 3위로 잘 나가다가 갤럭시가 나왔어. 그리고 계속 투지폰을 고집했는데 점점 모든 사람들이 이리로 넘어가지. 야 너희들은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썼지만 나는 투지폰 쓰다가 너 투지폰 할 때 너 투지폰 그 휴대폰이 진짜 요만해. 액정 요만해요. 진짜 이 크기야. 이걸로 게임을 했어요. 투지폰. 그래서 이걸로 게임하고 이걸로 문자 보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노안이 오신 분들은 문자도 거의 안 읽힐 정도야. 근데 LG는 이걸 계속 고집하다가 갤럭시 대박나고 아이폰 대박났지. 갤럭시 2 나오고 아이폰 2 나왔어. 뒤늦게 땅을 치면서 이제 우리도 개발하자 그래서 LG는 거의 3년 뒤에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옵티머스라는 게 나온 거야. 따라갈 수 있게 없게. 시장에서 완전히 안 팔리는 거야. 그 결과 LG가 계속 뒤늦게 따라오면서 옵티머스 내고 옵티머스 프로 내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이것도 나왔어. 스마트폰과 뭐 음악을 잘 듣자고 그래서 모듈을 하나 만들어서 음악 들을 때는 뭐 스마트폰 뒤를 빼고 이걸 껴가지고 음악 듣지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했지. 그 결과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LG전자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 세계 1위거든?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적자가 심해가지고 냉장고, 세탁기에서 몇십 조를 벌어도요 스마트폰에서 다 깔아먹어서
그 전체 LG전자 흑자가 뭐 1년에 2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계속 스마트폰 때문에 고생하다 결국 이번에 없애버렸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관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야.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를 받고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급격한 변화가 생길 때 조직이 너무 거대하잖아. 그러면 이 거대한 조직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 오케이? 자, 그 정도 이해하면 돼. 그래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곤란. 자, 그 정도 보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야. 이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이러한 관료제의 역기능이 점점 심해지잖아? 그러면 원래 관료제의 목적은 효율성 추구였다고. 그런데 역기능이 너무너무 심각해지고 정보화 사회로 바뀌면서 자, 그러면 이러한 관료제의 역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롭게 등장한 사회조직의 운영 원리가 너네가 많이 들어본 정보화 사회의 탈관료제예요. 정보화 사회의 탈관료제. 자, 그래서 너네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 산업사회는 관료제가 사회조직의 운영 원리로 지배적이었어. 근데 관료제의 목적은 효율성 추구지. 실제로 효율성이 어느 정도 달성되는 거 했지만 엄청난 역기능이 나오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탈관료제가 등장합니다. 자, 그럼 시험에 자 이거 꼭 정리해. 관료제와 탈관료제 모두 공통점 효율성 추구지. 그치? 둘 다 공통점은 효율성 추구인데 그러면 탈관료제는 그래서 서열을 깨버려요. 서열을 깨버려요. 여기서 너네가 익숙한 게 뭐냐면 보통 벤처기업들 보면 직책이 뭐밖에 없냐면 사장, 팀장, 팀원 중간에 뭐 과장, 대리 이런 거 다 깨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떨까? 위아래 의사소통 정도가 엄청나게 활발해지겠지. 그래서 일단 이 탈관료제의 특징은요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구조야. 자, 수평적 구조가 되고요. 그 결과 과거에는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었다고. 근데 이제는 과업지향적이 돼. 잘 봐. 너네 업무지향적과 과업지향적은 달라. 업무는 하나하나 사람에게, 직원에게 업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할 일을 맡기는 거야. 근데 과업지향적이라는 얘기는 그 부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가 잘 될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업무지향적이 아니라 과업지향적이 되면서 업무의 재량권이 높아져요.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거야. 업무의 재량권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는 호봉제가 아니야. 경력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잘하면 더 많이 주고 못하면 확 줄여버리지. 그래서 이때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자, 이제 연봉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과급주의죠. 성과에 따라 보상을 하는 연봉제, 성과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그리고 아까 봤지만 관료제에서는 엄청난 피라미드 조직으로 중간 관리층이 많았잖아. 근데 이제는 다 깨버리고 사장, 팀장, 팀원 그러니까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확 줄어드는 거죠.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직 자체가 유연하고 되게 융통성이 있는 조직이 된다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면서 또 뭐가 생기냐면 그래서 이러한 탈관료제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뭐가 있냐면요. 자, 팀제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네트워크형 조직이 있어. 그래서 이름만 알아놔. 팀제 또는 네트워크형 조직. 그래서 특히 이 팀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냐면 자, 신속성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네트워크형 조직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냐면 권한의 분산, 분권에 초점을 맞춘 거야. 그래서 너네 꼭 외울 거 탈관료제는 수평적이면서 분권형 조직이야. 위에서 아래로 권한을 나눠줘요. 그래서 두 가지 꼭 외워. 분권, 수평. 탈관료제는 권한을 분산, 분권, 그리고 수평적 조직이다. 되니?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팀제 봐봐. 생각해봐. 아까 봤던 노키아 같은 조직이 엄청나게 거대하지. LG도 거대하지. 근데 만약에 그 거대한 조직이 새로운 사업에 올인을 해. 막 직원 5만 명이. 그런데 만약 망하면 회사 전체가 끝나잖아. 그래서 팀제는 어떤 거냐면
어떤 목적이 생기면 회사 전체가 그걸로 올인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팀을 따로 꾸리는 거야. 그래서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 전체가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별도의 팀을 외부에 만들고 팀의 실제 그 목표를 실천해보고 대박 나면 갖고 오는 거고 회사를 갖고 와서 다시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실패하는 것을 그냥 없애버리면 되겠지. 부담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 팀제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속하게 결성하고 목적의 달성은 바로 해쳐버려서 신속성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 조직은 분권, 권한을 분산한 걸로 대부분 현재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 있지 뭐 예를 들어 코카콜라 또는 나이키, 우리나라의 삼성, LG 대부분 다 네트워크형 조직이야. 대표 나이키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나이키는 이랬어. 본사도 미국에 있고 공장도 미국에 있고 물류팀도 미국 그 다음에 디자인도 다 미국에 있어요. 최근에 그렇게 안 하고요. 본사, 코어, 핵심 역량은 미국에 둬. 근데 공장은 인도네시아로 보내는 거야. 공장은 인도네시아로 보내고요. 디자인은 유럽으로 보내요. 디자인은 유럽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물류는 호주.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능을 나눠서 권한을 완전히 분산시키고 알아서 하게 하되 1년에 한두 번 중요한 것만 모여서 본사에서 결정을 하고요. 완전한 권한 분산. 그래서 네트워크형 조직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 분권에 초점을 맞췄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돼.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팀제, 네트워크형 조직 있죠? 포인트는 이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 원래 이름이 이거였어. 영업부, 회계부, 뭐 재무부 이랬잖아. 이름 다 바꿨지. 전 세계 분위기가 이제 팔괄료제니까. 그래서 이제 영업부가 아니라 영업팀, 재무부가 아니라 재무팀. 오케이? 자, 그 정도로 바뀌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화학습 21번에 보면 관료제 역기능이 있거든. 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별표 심화학습 22번에 자, 관료제와 탈관료제 비교. 관료제와 자, 탈관료제 비교 보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돼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이요 최근에 뭐 갖고 이제 이 부분을 장난을 치냐면 거기 73페이지 심화학습 22번에 공통점 별표치고요. 이 세 가지 꼭 외우셔야 돼요. 공통점. 자, 첫 번째 관료제도 효율성 추구하고 탈관료제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야. 두 번째 둘 다 회사 내 부서잖아. 그쵸? 그래서 조직이잖아. 공식 조직 별표. 둘 다 공식 조직이고요. 세 번째 지위 획득의 공평한 기회가 보장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돼. 관료제, 탈관료제 모두 효율성 추구하고 공식 조직이고 지위 획득의 공평한 기회가 보장됩니다. 너네가 자꾸 낚이는 게 뭐냐면 탈관료제는 중간관리층이 확 줄어들고 업무의 재량권이 높고 유연하다고 해서 수평적이다. 권한이 분산됐다고 해서 공식 조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잖아. 무조건 공식 조직이야. 그래서 세 가지 공통점 알아두고요. 밑에 보면 이제 형태가 나와 있는데 예전에 나왔던 거고요. 최근에 거의 안 나오니까 자, 그 정도 내용이고 위에 보면 관료제, 탈관료제 73페이지 비교, 권한, 규약 절차, 보상, 해당 사회, 조직 형태, 그 다음에 특징까지 해서 각각의 비교, 복습하면서.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된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문제 2문제 정도만 확인하고 할게요. 자, 74페이지 1번 문제 봐봐. 자, 갑은 동료 교사들과 기업 학교 내 니은 연극 동아리. 자, 그럼 봐봐. 교사들과 학교. 자, 밑줄. 학교에서 이제 공식 조직. 보면서 딱딱 나와야 돼, 이제 앞에 연습하면.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연극 동아리를 만들었지. 그럼 교사도 학교의 구성원이고,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연극 동아리는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조직. 자, 햄릿 공연을 준비하는데, 디귿. 주인공 햄릿 역할을 맡은 갑은 원작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연기를 해야 할지 리을 고민에 빠졌다. 그쵸?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니은. 자, 니은 연극 동아리는 갑의 내 집단 맞죠? 왜냐면 지금 갑이 교사인데 학교 내 연극 동아리에 소속돼 있지. 그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 그럼 이 정도면 그냥 내 집단이라고 보는 게 맞아. 근데 이제 뒤에서 명확하게 틀린 게 공동사회다? 틀렸죠. 이익사회지.
연극 동아리가 자연 발생적 사회 집단은 아니잖아. 의도적으로 만들었겠죠?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 디귿 봐봐. 디귿. 주인공은 갑의 니은 동아리에서의 성취주의다? 다시 너는 물어볼게. 이거 이제 낚이면 안 돼. 얘들아, 연극 동아리의 주인공이란 지위가 있니? 없잖아. 자, 우리 지위의 정의는 뭐냐면 사회 집단에서 차지하는 위치야. 그럼 동아리 안에는 주인공이란 지위가 없고 동아리 회원이란 지위가 있는 거지. 그러면 동아리에서 연극을 할 때 맡겨진 배역인 거야. 그래서 주인공은 연극 동아리의 성취지위가 틀린 거야. 별표.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거 꼭 그냥 외워놔. 주인공과 배역은 지위가 될 수 없다. 자, 3번 미음. 자, 밑에 보자. 자, 을은 세무 김씨 종친회 총물회. 자, 그럼 다시 얘들아, 종친회는 여기 내가 쏠 때 했나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가자. 다시 한번. 중요한 거니까. 자, 얘들아, 공동사회랑 이익사회가 있어. 공동사회랑 이익사회. 자, 그러면 자, 결합의지가 공동사회는 자연 발생적, 비의도적, 본질적, 선택이 불가능한 사회 집단이고 이익사회는 결합의지가 의도적, 선택적이지. 그치? 그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얘들아, 국가는 공동사회야, 이익사회야? 이거 따로 정리해놔. 야, 국적 바꿀 수 있니, 없니? 있어. 국가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어? 아니잖아. 하도 오래전이지만 국가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잖아, 국가는. 그래서 국가는 이익사회야. 국적도 바꿀 수 있고. 야, 너네 만약에 19살이 되면 국가에서 선택하래. 너 한국 국적 그대로 유지할래? 미국 국적으로 바꿀래? 너는 어떻게 할래? 난 한국 국적 그대로 유지할래. 왜냐면 미국은 무서워. 언제 총 맞을지 몰라요. 자, 그럼 생각해봐. 너네가 국적을 미국으로 바꿔도 너희들은 한민족이잖아. 민족은 못 바꿔. 그래서 민족은 공동사회야. 자, 또 하나. 자, 너네 생각해봐. 고향 있지. 고향은 내가 선택이 불가능한데 같은 고향 출신들끼리 만든 사회 집단, 향후회가 있어요. 그럼 향후회는 공동사회일까, 이익사회일까? 자, 우리 아버님 고향은 대구 옆에 상주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 향후회 안 나가셔. 근데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뭐냐면 고향은 선택이 불가능하지만 향후에는 같은 고향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친목 다지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사회 집단이라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익사회예요. 자, 또 하나. 자, 너 이거 잘 모르는데 내가 선생님이 본가가 남평문씨거든. 이거 들어봤잖아. 너 김해김씨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러면요. 남평문씨 종친회가 있어. 그럼 그건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 문씨 성을 내가 고를 수 있었니? 못 골랐지. 하지만 나는 그 이후에 남평문씨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친목도모하자라고 종친회를 만들어. 의도적으로. 그래서 종친회는 이익사회야. 자, 그런데 이거 하나 주의해야 돼. 남평문씨 문중이라고 있어요. 이건 선택이 불가능해. 그냥 남평문씨 모두를 그냥 문중으로 포괄적으로 묶는 거거든. 근데 이건 자연 발생적이거나 포괄적 개념이라. 자, 문중은 공동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구별해야 돼. 다시, 공동사회의 결합의지는 자연 발생적이고 비의도적이고 본질적이야. 근데 이익사회의 결합의지는 의도적이고 선택적 결합의지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족도 공동사회에 들어가지. 그래서 너는 가족이 일반적으로 공동사회지만 민족 그리고 문중, 그치? 그 다음에 국가, 회사, 학교 모두 다 이익사회 하지만 향후에 그 다음에 종친회까지 꼭 알아놔야 돼. 그래서 공동사회랑 이익사회 비교.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 자, 그럼 오케이. 자, 이거 참고로 수능 문제야.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을은
미음, 세무, 김씨, 종친회. 자, 종친회 뭐야? 이익사회지? 그럼 총무는 성취주의죠. 총무니까. 또한 평소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있어 네모 환경연대. 자, 시민단체는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공식 조직이지. 자, 환경단체에서 선임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두 모임의 일정이 겹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그거 중요한 거. 첫 번째 제시문의 리을 고민에 빠졌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제시문의 시옷 고민에 빠졌다. 자, 둘 중에 누가 역할 갈등이니? 자, 첫 번째 제시문의 고민은요. 이 갑이 주인공으로서 나의 역할을 어떻게 해석할지 고민이지. 이건 뭐야? 역할 갈등이 안 되지. 그치? 두 번째 고민은 잘 봐. 일단 너네가 항상 역할 갈등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지위가 현재 2개 이상인가를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상충되는 역할, 기대가 있나를 봐야지. 그럼 봐봐. 현재 종친의 총무와 환경연대라는 시민단체 상임위원이야. 지위 2개 이상이죠? 자, 그런데 주말에 두 모임의 일정이 겹쳤어. 그러면 종친의 총무로서는 종친에 가야지. 하지만 환경연대 상임위원으로서 환경연대 가야 된다고. 그러면 기대되는 역할의 충돌이잖아. 그래서 두 번째 시옷은 역할 갈등이 되는 거야. 그럼 3번. 자, 미음은 김씨 종친의 총무는 혈연적 특성에 의해 선천적 땡. 총무는 성취주의잖아. 그렇지? 귀속 3번에 혈연적 특성에 의해 선천적 부여된 지위는 귀속주의니까 틀린 거고요. 자, 4번. 비읍 환경연대 자발적 결사체 공식조직 기업 학교 공식조직. 그래서 비읍 공식조직은 기업과 같이 밑줄 쫙 과업지향적 공식조직 맞죠? 4번 정답. 둘 다 공식조직이야. 5번. 리을은 갑에 시옷은 을의 역할 갈등. 자, 역할 갈등은 을만 시옷만. 자, 현재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 뭐부터? 성취주의부터 해서 마지막에 자발적 결사체까지 나온 거잖아. 그 개념이 하나의 문제로 구성된다. 자, 이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유형들은 체크하시고 그래도 문제 좀 꼼꼼히 풀어봐야 돼. 자, 12번 문제까지만 볼게요. 12번. 자,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다. 12번. 같이 보자. 자, A의 성립은 B를 전제로 합니다. 자, 이거 전형적 선택지를 잘 봐. A의 성립은 B를 전제로 한다는 건 뭐가 먼저 출현하는 거야? B가 먼저 출현하는 거지? 그 다음에 A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런 문제 대부분은 뭐냐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야. 그치? 공식 조직이 먼저 만들어지고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공식 조직 내에서 친목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비공식 조직을 만들잖아. 자, 따라서 A의 성립은 B를 전제로 하면 결국 A가 뭐가 되는 거야? 비공식 조직, B는 공식 조직이 됩니다. 그럼 하나 더. 잘 봐. 자, 공식 조직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공식 조직 내에서 A라는 예를 들어 비공식 조직으로 뭐 테니스 동호회 같다고 쳐봐. 자, 그러면 중요한 게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은 수없이 많지. 근데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은 공식 조직에 해당하지. 하지만 얘네들은 비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공식 조직에 해당하지. 그럼 중요한 게 자, 비공식 조직은 반드시 공식 조직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은 모두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지만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 모두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인 건 아니지. 이해돼? 오케이. 자, 따라서 자, A의 구성원은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은 항상 B 공식 조직의 구성원이 되고요. 그래서 A 비공식 조직은 주로 친목 동호, B 공식 조직은 주로 과업 달성을 중시합니다. 이해되지? 자, 만약에 결합의지에 따라 이번에 사회 집단을 구분하면 A와 B 얘들아 결합의지에 따라 구분하면 이거잖아. 공동사회 또는 이익사회지. 그럼 공식 조직도 이익사회고 비공식 조직도 이익사회니까 C는 이익사회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확인만 하면 돼요.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복습하고 또 13번도 잘 봐. 13번 문제는 이제 정의를 물어보는 거야. 자, 첫 번째 가를 보자. 자, 구성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써야죠. 자연 발생적 밑줄 공동사회. 의지와 무관하게 비의도적. 자, 공식적 목표 과업을 효율적 달성 위해 형성된 조직, 공식 조직. 다
결합의지에 따라 구분할 때 인위적 그럼 다는 이익사회. 자, 라는 공식 조직 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공식 조직 내에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조직. 그럼 비공식 조직이 되겠죠. 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한번 확인해 보고 자, 여기 있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고요. 또 과제가 계속 나가잖아. 과제까지 꼼꼼히 풀어봐야 돼. 좀 너네 힘들지만 어쩔 수 없어. 방학 때 공부량 확 늘려놔야 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